네, 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88쪽의 회계정보 분석. 우리가 이제 그 유형상사라는 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팩트별로 파트별로 아주 집중적인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끝부분에서 유형상산의 결산수정분계를 해봤는데요. 네, 어제 그 결산수정분계 다 녹화해서 어제 빠지신 분 제가 유튜브에 올렸으니까요. 그걸로 좀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 자, 회계정보 분석 문제. 여기는 이제 이 장부를 조회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장부를 조회하는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네, 그래서 장부 조회하는 문제 있죠? 띄엄띄엄 몇 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하죠. 일개표 조회하라는 문제 한번 해볼까요? 2월 1일부터 2월 15일에 발생한 판매관리비 중에 지출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은 뭐겠느냐? 한번 일개표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일개표, 월개표, 1월개표 여기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기간을 2월 엔터, 1 엔터, 2 엔터, 15 이렇게 기간을 잘 입력하시고요. 2월 1일부터 2월 15일. 자, 판매관리비가 여기 있습니다. 판매관리비. 혹시 스크롤이 더 밑으로 내려가는지 보시고 안 내려가죠? 네, 판매관리비는 지금 요 4개밖에 없네요. 자, 지출이 가장 큰 계정 과목. 여기 개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은 이거죠. 그래서 답은 복리후생비다. 네, 복리후생비가 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3번에서도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자, 3번에서 이것만 해볼까요? 5월 중 발생한 외상매입금 금액은 얼마인가? 계정별 원장으로 한번 봐라 그랬습니다. 5월 중에 발생한 외상매입금 계정별 원장이 한번 가볼까요? 전체 메뉴에 가셔서 계정별 원장 중간에 있네요. 5월 중이니까 5월 1일부터 5월 30일 이렇게 1, 2, 3, 4 5월 31일까지 있죠? 31일. 계정 과목에서 뭘 선택하면 될까요? 그냥 엔터. 모든 거 찾죠? 네. 전부 엔터 하시고. 자, 왼쪽에서 계정 과목 뭐를 찾아요? 외상매입금. 네, 외상매입금 찾을 수 있죠? 네, 부채니까 여기 있네요. 251번. 찾아가지고. 자, 여러분 부채는 차변과 대변을 나눠서 기록할 텐데 부채가 증가하면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대변이요. 대변이죠. 네. 그래서 5월에 발생한 거 외상매입금이 발생했다 그러면 대변이 되겠죠. 따라서 월계 242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5월 중에 발생한 외상매입금 금액은 242만 원이다. 차대변만 여러분 잘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서도 5번에서도 한 문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계정 원장 조회해라. 그러면은 여기 총계정 원장에 2번을 한번 해볼까요?
상반기 중 통신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은 그러면 총계정 원장을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총계정 원장 장부에 여기에 있죠? 클릭하시고요. 엔터를 2번 치세요. 그러면 왼쪽에 계정별 원창처럼 계정 과목이 다 보이죠? 통신비 찾아봅시다. 여기 있네요. 저 밑에 있어요. 814번. 자, 상반기니까 6월까지 이 사이에서 가장 통신비는 차변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된 달이 3월이네요. 가장 많은 월은 3월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자, 이제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일 자금 명세서를 조회해서 여기서 2번을 해보겠습니다. 3월 31일자 1일 자금 명세서 내용 중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자, 1일 자금 명세서 조회합시다. 어디에 있나요? 자금 관리에 있습니다. 자금 관리에 1일 자금 명세. 자, 클릭하시고 3월 31일로 조회해야죠. 3월 31일 엔터 2번 칩니다. 자, 1번 당좌예금 잔액을 볼까요? 당좌예금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당일 잔액 봐야죠. 여기 3천만 원인데 책에서도 3천만 원 맞았죠? 그 다음에 이 보기 2번 보통예금 잔액을 보겠습니다. 보통예금 어디 있나요? 당좌예금 밑에 있죠? 여기 예. 당일 잔액 어디 있나요? 이거죠? 369-393-000 틀렸네요. 답은 2번이에요. 2번이 틀렸어요. 그럼 3번 맞았나 보겠습니다. 바드러움 잔액. 바드러움 여기 있죠? 1380. 예, 13800 여기 당일 잔액 맞았죠? 단기 차입금 잔액 보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밑에 가야 있죠? 800만 원. 네, 1,800만 원. 자, 여기 1,800만 원 당일 잔액.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죠. 9번으로 가서 하나만 해볼까요? 6월 30일 현재 거래처별 바드러움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드러움 현황을 조회하라. 자, 바드러움 현황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자금 관리에 있어요. 바드러움 현황도. 네, 여기 바드러움 현황 클릭합니다. 자, 6월 30일 현재니까요. 잔액으로 거래처별 잔액이니까 거래처별로 가세요. 거래처별 탭을 클릭하시고 잔액 하신 다음에 1월 1일부터 뒤에 날짜를 6월 30일로 입력하면 되겠죠? 2021년 6월 30일이다. 자, 거래처는 모두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가 지금 3개입니다. 1번 안동상사 500만 원. 안동상사 500만 원 맞네요. 2번 신한상사 350 맞네요. 3번 으뜸상사 530 맞네요. 4번 강릉상사 600 없죠?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11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음직계표 조회. 국민은행에서 수령한 약속어음 중 미발행된 어음의 매수는 몇 매인가? 자, 한번 어음직계표 찾아보겠습니다. 어음직계표는 어디에 있어요? 금융자금관리에 있습니다. 어음직계표 클릭하시고 수불장에서 엔터 계속 3번 치세요. 끝까지 엔터 치세요. 국민은행에서 수령한 거 전부 다 국민은행에서 수령했습니다.
미발행 어음 밑에 보시면은 수령은 21매, 발행은 2매, 결제 1매, 미발행 여기 맨 끝에 나오죠. 18매. 그래서 18매가 답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 이게 정보가 틀린데요? 아, 좀 틀립니까? 네, 제 거는 결제는 없는데요. 아, 틀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요게 지금 기간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표 입력을 어제 그제 유형상사 할 때 네네. 그 부분이 지금 박은숙 씨는 빠져 있어 가지고 아, 네. 틀릴 수 있습니다. 아, 예. 네. 자, 다음은 1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손익계산서 조회하라. 전기와 단기와 비교하면 통신비의 증가액은 얼마냐? 한번 손익계산서 조회합니다. 손익계산서 결산에 있지요. 클릭하시고 12월로 조회하시면 돼요. 자, 통신비가 어디 있나요? 판매관리비 쪽에 있지요. 여기가 단기, 여기가 전기입니다. 그래서 증가액은 계산기를 꺼내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산기를 딱 잡고 8836000 마이너스 850000 엔터 하시면 7986000 나오죠. 예, 증가액은 798만 6천 원이 증가했다. 호신비인데 선생님 보험료 갖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실수. 네, 틀렸어요. 통신비 어디 갔나요? 그 위에요. 아, 예, 예. 위에. 예, 여기 있습니다. 65만 6,010원이 증가했네요. 예, 계산기 네. 쓸 것도 없었네요. 네. 선생님, 65만 6,010원. 선생님, 네, 그 시험장에서 네네. 그 계산기를 그 이렇게 이거 윈도우 거 눌러가지고 써야 하는 이거 오른쪽 키 누르면 계산기가 나오는데 그거 써도 되는 건가요? 계산기 어디에서요? 그냥 여기 뭐지? 이거 더 좋은 프로그램에서 그냥 화면 오른쪽 클릭하면 그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계산기 아, 이 아, 계산, 계산. 이거요. 이거 써도 됩니다. 이거 음, 당연히 됩니다. 이거 써도. 네, 근데 제가 이거 써보려고 하니까 아주 좀 어색하더라고요. 이 계산기가. 네, 이것도 쓰는 법을 자, 더 좋은 프로그램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산기, 여기 계산기가 떠요. 네. 네, 이것을 하는 방법을 좀 익혀두시면 여기 부호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습니다. 이거 쓰셔도 됩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것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직 숙달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계산기는 우리가 두들기는 게 평상시 이렇게 키보드 두들기는 식으로 쓰면 되니까. 네, 사용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15번 문제에서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15번의 맨 마지막 문제를 해볼까요?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디인가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매출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 한번 찾아봅시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 1번에 있죠? 자, 일기 확정이면 4월부터 6월이죠. 4월부터 6월로 엔터 하시고요. 매출이니까 위에 빨강색이에요. 자, 여기 합계에다 놓으시고 오른쪽에 거래처별로
공급가액을 보시면 돼요. 네, 여기네요. 3,630만 원짜리 충주 상사. 매출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 충주 상사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그 장부 조회하는 문제 두 문제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단답형은 나오지 않을 거고요. 보기가 1, 2, 3, 4 있어서 보기에서 답을 고르는 그런 유형으로 출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유형 상사 실습을 다 끝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의고사 시작해야 되겠네요. 모의고사. 자, 모의고사 1회 문제 보겠습니다. 모의고사 1회 여러분 395페이지고요. 자, 모의고사 1회에 실무 이론이라고 있어요. 실무 이론 395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입니다. 395부터 398페이지까지 15문제가 있지요. 15문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간을 드릴 거예요. 15문제를 뒤에 물론 답지가 있습니다만은 한번 현재 여러분의 이론 실력으로 이 15문제를 풀었을 때 몇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일주일 후에는 얼마나 또 많이 맞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은요. 아, 내가 지금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아니면 실력이 아직 그대로 뭐 별 진척이 없구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이 25분입니다. 25분이면은요. 15문제 20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5분까지 각자 한번 풀어봅니다. 15개. 그래서 아는 것만 풀어놓으세요. 아는 것만. 모르는 건 뭐 다 모르고. 네. 뭐 모르는 거 하나 찍어보시든지 해서 15문제 20분 동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5분까지. 네, 네, 다시 네, 준비 다 되셨죠? 자, 앞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 1회에 이론 문제를 15개를 풀어 보셨는데요. 자,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회계정보는 모든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회계정보라는 것은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회계정보는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유용한 회계정보.
자, 여러분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요구를 충족시키는 거하고는 방향이 다르죠. 예, 유용한 회계 정보는 사실 그대로의 정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 회계 정보가 이 회계 정보 이용자, 이 투자자라든가 과세관청이라든가 또는 일반인들에게 제공될 때 그것이 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회계 정보의 작성 기준이 기업회계 기준, 원칙에 맞게끔 잘 작성돼야 되죠. 거기에 성실하게 표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든가 또는 분식회계 부분이 있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계 정보는 이용자라는 것은 이용자의 입장에 따라서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요구하는 입장이 다 달라요.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경영 성과가 좋게 나오는 게 경영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런 부분은 잘못 설명한 겁니다. 회계 정보는 모든 이용자에게 유용해야 된다. 1번 틀렸어요. 2, 3, 4번 다 맞았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 혹시 질문이 있다면 질문 받도록 하죠. 없으셔요? 2번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현금 흐름표는 재무제표 중에 하나이죠.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 제공하는 거 맞고요. 투자 활동에 관한 정보. 자, 우리가 현금의 흐름을 재무 활동, 투자 활동, 영업 활동 이렇게 구분해서 제공을 합니다. 재무활동, 투자활동, 영업활동. 네. 그래서 2번 맞아요. 3번 기업의 경영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3번이 틀렸네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네. 자, 현금 흐름표는 재무활동에 관한 거, 투자활동에 관한 거, 영업활동에 관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 여기에 해당이 되죠.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그러면은 기업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있는데요. 네, 김옥희님, 기업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는 무엇이죠?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손익계산서요. 예, 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은 3번은 주식회사 한공의 결산일 현재 매출 채권 관련 자료이다. 주식회사 한공의 결산일의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결산일에 뭘 합니까? 대손 충당금 설정하죠? 자, 매출채권 잔액이 2,500만 원이네요. 결산분기준에 대손충당금이 5만 원이 이미 있어요. 결산일 현재 매출채권은 채권의 1%를 대손으로 예상한답니다. 자, 2,500만 원의 1%는 25만 원이 되죠. 근데 25만 원을 다 회계 처리할 것이 없죠. 왜냐? 기존에 5만 원 있으니까 5만 원 뺀 20만 원만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하는 것을 찾으면 되겠다. 네, 4번이죠.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회계 처리는 차변의 대손상각비 비용 발생,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언제? 결산일에. 알고 계시죠? 그래서 3번은 4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다 맞았나요? 여러분들 푸른 거. 다음 4번 봅시다. 다음의 자리를 이용하여 당기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하면 얼마냐? 자, 순매출액이 있고 매출 총이익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순매출액에서 매출 총이익을 뺀 것은 원가죠.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 알았으니까 이제 T 계정으로 상품을 한번 배치해 볼까요? 상품 계정을. 자, 매출 원가가 여기 대변에 가죠. 매출 원가 30만 원이에요. 기말 상품 이걸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기말 상품이죠. 기초 차변에 오죠. 5만 원. 순매입액 35만 원 차변에 오죠. 이거 여러분 잘 알죠. 차변 합계 40만 원입니다. 대변도 40만 원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10만 원이 되어야 되겠죠. 기말 상품 재고액은 10만 원이 되어야 합계가 40이 된다.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냐? 10만 원이다. 이렇게 상품 계정 가지고 칸 채우기 하시면 이런 문제는 대부분 다 맞출 수 있다 그랬죠. 자, 10만 원이 보기에 있었겠죠? 네, 2번이 답이었습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결산일에 재고자산에 대한 장부를 확인한 결과 5만 원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고자산이 5만 원이래요. 장부가. 하지만 실사를 했더니 4만 5천 원이래요. 5천 원어치가 어디 갔을까요? 남은 자산을 다시 평가한 결과 재고자산의 시가는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했대요. 결산일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얼마냐? 자, 4만 5천 원이 실제 재고인데 장부 이하로 하락해서 4만 2천 원이 됐으니까 평가 손실은 3천 원이에요. 자, 그러면 장부가 5만 원이었는데 실사를 했더니 4만 5천 원입니다. 이 차이 5천 원은 무엇일까요? 평가 손실은 3천 원인데 그러면 5만 원, 장부의 5만 원과 실사했더니 4만 5천 원. 이 5천 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현서 씨,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자, 재고자산이 장부보다 대부분 모자랍니다. 조사해 보면. 그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양이. 아까 가격이 하락된 것은 평가 손실이에요. 조사했더니 금액이 작아졌다. 이 말은 수량이 부족해졌다는 얘기예요. 수량이. 예. 그래서 수량의 부족은 우리가 뭐로 인식하냐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5천 원이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3천 원이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구분할 수 있겠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5천 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3천 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가 손실은 가격이 하락한 부분. 감모 손실은 수량이 부족한 부분. 네. 다음 문제 6번을 보죠. 주식회사 한공은 장기간에 걸쳐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20년에 A사 주식 1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합니다. 100만 원에 취득했군요. 2020년 12월 31일이면 결산일이죠.
A사 주식의 시장 가치가 12,000원이 됐네요. 21년 12월 31일 A사 주식의 시장 가치는 15,000원이었다. 자, 장기 투자 목적입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은 아니에요.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네. 그래서 질문이 뭔가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네. 일단 3, 4번은 개정 과목부터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1, 2번만 가지고 옳은 것을 찾으면 되겠는데요. 자, 1번. A사 주식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며 주식회사 한국은 21년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30만 원으로 기록된다. 어때요? 21년에 이렇게 됐죠? 가격이 15,000원이 됐죠? 주식 한 주당 15,000원. 그러면 전기에 얼마였어요? 12,000원이었죠? 전기 결산 때. 비교하면 한 주당 3,000원이 차이가 나죠? 네. 3,000원이 올랐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30만 원. 3,000원 곱하기 100주니까요. 수량이 100주니까. 1번 맞았어요.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자, 2번은 A사 주식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며 주식회사 한국은 21년도 당기 순이익이 30만 원 증가한다. 이건 틀렸는데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 네. 자, 2번은 틀렸는데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왜 순이익은 증가하지 않을까? 그 이유. 하나라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2번이 왜 틀렸을까요? 아직 처분을 안 해서일까요? 응? 아직 처분을 안 해서? 아직 처분을 안 해서 50점. 네, 말이 됩니다. 처분 안 해서 이익이 안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의도하는 답은 이게 있는데 왜 이익에는 영향이 없을까? 1번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30만 원으로 기록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익은 증가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찾아보시고. 아, 현서 씨? 손 들었죠? 아니야? 아니에요. 현서 씨 알 것 같아요? 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신희정 씨 혹시 아시나요? 영업 외 이익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업의 이익도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죠. 당기순이익이라는 건 맨 밑에 있는 이익이니까. 자, 아시는 분 답변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왜 당기순이익은 증가하지 않을까? 네, 마이크 켜시고. 예, 김지은 씨가 아마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잘 모르겠는데 예, 예. 혹시 자본 맞아요. 그 평가이익이 자본이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게 수익이 아니에요. 수익이 아니고 요게 자본입니다. 자본. 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제가 여러분에게 조심하라고 아마 말씀을 했을 텐데 요게 개정 과목을 딱 보면 딱 수익 같아요. 수익. 그런데 이게 수익이 아닙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얘기라는 자본입니다. 자본. 자본의 증가는 수익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예. 수익이 아니고 자본이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100점입니다. 네. 아까 하나라 씨는 처분하지 않았다. 물론 처분해야 이거 처분하면 30만 원 이익 물론 나오겠죠. 예, 처분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질문한 의도는 바로 그 답변입니다. 자본이기 때문이다.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 항목이다 이거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 항목입니다. 자, 7번으로 가볼게요. 주식회사 한공이 12월 31일 은행으로부터 이자 수익으로 50만 원을 수취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답니다. 현금, 이자 수익. 잘했죠? 이 중에 30만 원이 다음 연도에 귀속되는 금액이래요. 자, 수익 중에 다음 연도에 귀속된 것이 있으면 결산 때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결산일 날 받았는데 또 결산일 날 또 수정해요. 예, 그래서 12월 31일 수행할 결산 수정 분계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 전표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또 전표 하나를 더 만들어라 이거예요. 수정하기 위한 전표. 이 중에서 요 30만 원을 뭘로 처리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에서 취소시켜야 되겠죠. 다음 연도 거니까.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니까 차변에 와서 수익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차기의 수익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하죠. 그 부채 계정 과목이 선수수익이에요.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수수익 계정 과목을 뭐라고 그래요? 수익의 이연이라고 별명을 붙인다고 그랬죠? 수익의 이연. 자, 7번 여러분 이해 가셨죠?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보고서의 내용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영진단 보고서. 귀사의 21년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이 발견됐습니다. 매출액은 동종 업종 평균보다 작은데 매출 총이익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원가가 낮았다는 얘기군요. 매출 원가가 낮았다. 또 판매비와 관리비는 작년보다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매출 원가는 낮아졌는데 비용을 많이 지출했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비용. 그 상품 매입 대금보다는 그거는 많이 낮아졌는데 판매비와 관리비가 무슨 일일까요? 인원을 많이 채용해 가지고 급여가 많이 나갔다든지 유형자산을 잔뜩 취득해 가지고 감가상각비가 많이 발생했다든가 그런 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급여나 감가상각비가 규모가 좀 크죠. 다음, 작년보다 비유동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아하, 이거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비유동자산, 유형자산이 비유동자산이잖아요. 우리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급격하게 많이 취득을 하면은 그 해에 어떻게 됩니까? 감가상각도 많이 하죠.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거하고 좀 관련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질문이 뭐였죠? 옳지 않은 거. 매출원가 하락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이 높죠. 교육훈련비 상승 맞습니다. 판매관리비가 교육훈련비는 판매관리비에 해당이 되죠. 기계장치 과다구입 맞습니다. 여기 비유동자산 급격히 증가했다고 그랬으니까 4번은 아니다. 자, 경영진단 보고서에서 부채에 대한 얘기가 없었죠. 단기차입금의 상승은 이야기가 여기에서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4번이 답이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의 분계로 오른 것은 자, 주식회사 한국은 이사회의 결의로 아래와 같은 조건의 신주를 발행하고 주식 발행 대금 전액 당좌 예금 계좌로 납입을 받았습니다. 1000주 발행했습니다. 발행 금액은 7,000원, 액면가는 5,000원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세요. 자, 그러면 액면가는 뭘로 해야 돼요? 1000주 곱하기 5,000원을 자본금으로 잡아야죠. (2번은) 틀렸죠. 그리고 1000주 곱하기 7,000원, 700만 원이 어디로 왔어요? 차변의 자산으로 증가해야죠. 네, 당좌예금으로. 당좌예금 700만 원. 그러면 200만 원을 뭘로 인식해야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반대 계정.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을 할증 발행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기록하죠. 자, 이 두 개가 다 뭐예요? 자본 증가죠. 자본금과 자본이 다 자본 증가입니다. 대변에 갔었기 때문에. 자, 자본금은 그냥 자본금이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중에 무엇에 해당될까요?를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주발초는 자본 항목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일까요? 주발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누구한테 질문을 했었더라. 까먹었어요. 김명숙 씨한테 한번. 주식 발행 초과금은요, 자본 항목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죠? 자본 잉여금이요. 예, 맞습니다. 자본 잉여금입니다. 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4번이에요. 4번 답이. 주식 발행과 관련된 분계 잘 알아둡시다. 10번. 다음 중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 세 가지가 있었죠.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재무 정보의 신뢰성 확보, 법규와 정책의 준수, 요 세 가지입니다. 네, 해당하지 않는 거 2번. 재무 상태 양호하고는 관계없어요.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자, 끝에 5문제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나와요. 네, 여러분 이론 중에서 1번부터 10번은 재무회계 문제. 네,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이 이건 재무회계는 아니죠. 내부 통제 문제 하나 하고. 그리고 11번부터 15번은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목적으로 영세율 제도를 두고 있나요? 틀렸네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게 설명이 본문에서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영세율 제도는요. 역진성 때문이 아니라 수출을 장려하고 이중과세를 하지 않으려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영세율 제도 왜 적용하느냐? 만약에 여러분 영세율을 어디다 적용해 줍니까?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하는 매출의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해 주죠.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요. 이중과세 안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 거기다 10% 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고 봐요. 만약에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수출 원가가 110만 원이 되겠죠.
우리나라 세금 또 수출할 때 10만 원을 우리가 부과했으니까. 그러면 미국에 가지고 갔을 때 자, 세금을 만약에 삼성전자라면 삼성전자가 세금을 미국에 낸 게 아니라 한국에 냈죠. 그럼 미국의 과세관청에서는 너 미국에서 소비하니까 미국에도 세금 내 그러지 않겠어요? 미국에도 소비세 제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소비세를 또 미국에 가서 또 내야 돼요. 그러면 수출할 때 경쟁력이 있을까요? 예, 수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판매 가격이 많이 높아가지고 팔리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세는 어떻게 하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적용하자. 소비지국 과세 원칙. 그래서 생산이나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소비세를 과세하지 말자. 그래야 한 번만 과세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중과세. 그것이 뭐예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에요. 선생님, 역진성이 뭔가요? 역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세제도라는 것이 말이죠. 자, 여러분 조세제도에는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그 세금을 과세하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을 위해서 지방세가 과세가 되고 이렇게 될 텐데 그 목적이 하나 있고요. 조세제도의 목적 중에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소득의 재분배입니다. 소득의 재분배. 과세제도의 기능 중에 세금을 국가가 걷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 지금 뭐 경기도에서 또 10월 1일부터 재난지원금 25만 원 준다고 오늘 문자 여러분들 받으셨나요? 예, 아직 못 받으셨어요? 그러면 저만 주는가요? 이게 저한테만 문자가. 아마 경기도가 재정이 참 좋은 지역이에요.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혜택을 많이 봅니다. 재정이 좋은 도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뭐 10월 1일부터 카드로 뭐 신청하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자, 이렇게 재난지원 이게 어려울 때 재난지원금을 준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세금을 안 냈다고 재난지원금 못 받는 국민 있나요? 없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소득이 없으면요 세금을 한 푼도 낼 수가 없어요. 세금이라는 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복지 정책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세금을 얼마 냈든 안 냈든 복지 정책은 해당이 되는 사람에게 다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복지 자금이 다 어디 나왔어요? 바로 조세에서 나온 거예요. 세금에서. 자, 바로 조세 제도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소득 재분배다. 그래서 최소한의 국민의 삶을 보장해야 돼요. 국가가.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죠.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많은 복지비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게 조세정책의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역진이라는 것은요. 우리 도로의 역주행이라는 거예요. 역주행. 자, 도로가 말이죠. 오른쪽 도로다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 도로에서 뒤로 간다 이거예요. 뒤로. 자, 조세제도는 바로 이 소득 재분배 그런 기능이 있는 건데 이 부가가치세는 그런 기능을 못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서 소득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 사업자잖아요. 학원 사업을 해요. 제가 올해 사업을 했더니 마이너스가 났어요. 수입은 요만큼 작은데 월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단기 순이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금 안 내요. 세금 안 냅니다. 소득세는 이익이 난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세금을 이익이 났습니다. 세금을 계산했더니 만약에 세금이 200만 원이 계산이 됐어요. 근데 세금을 계산할 때 저의 부양가족 이런 걸 다 봅니다.
인적 사항을 봐서 제가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을 자꾸 깎아줘요. 그걸 우리가 인적 공제라고 하죠. 자, 근데 부가가치세에서 인적 공제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사시면 그 노트북을 사는 사람이 삼성그룹 회장님이 노트북을 사도 100만 원짜리 살 때 10만 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한 푼도 벌이가 없는 사람이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살 때도 삼성그룹 회장님하고 똑같이 1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돼요. 이게 역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이해하셨죠?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부가가치세는 인적사항도 고려 안 하고, 예, 그 사람의 소득 금액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비 누가 하느냐에 관계없어요. 그냥 일정하게 10%를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고 뭘 만들었어요? 면세 제도가 약간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면세 제도.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이런 빵이라든가, 이 빵은 과세죠. 이런 신문이라든가 또는 이런 채소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너무나 과세하기가 복잡해. 그걸 따지려고 하는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는 기초생활은 보장해야 된다. 모든 국민에 대해서. 그래서 자, 그러면 기초생활 하는데 필요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을 아예, 소비세를 아예 없애버리자. 그게 면세제도입니다. 기초생활용품, 기초생활용역에 관한 것은 세금을 제거해버리자. 네, 그게 면세제도입니다. 그건 뭐다?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세율은 뭐를 생각하면 돼요? 소비지국과세 원칙. 자, 올바르지 않은 게 1번이에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몇 개냐? 자, 여기 신문. 가운데 신문, 그 다음에 당근, 네, 요 두 개가 면세죠. 두 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과세표준이 뭐예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0%인데 무엇의 10%를 과세해요? 과세표준의 10%. 자, 1번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은, 자, 여러분 미국에서 만약에 멋있는 옷을 하나 산다고 봐요. 그러면 옷에는 관세가 붙고 거기에 또 개별 소비세, 옷이 아주 무슨 이 고급 동물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러면 개별 소비세도 붙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붙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요, 그 관세의 과세 가격, 그건 물품 가격을 말합니다. 그 가격에다가 관세, 개별 소비세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1번은 맞았어요. 2번 보겠습니다. 매출 내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죠? 이건 매출에서 빼줘야 되니까. 외국 통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 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외국 통화로 대가를 받았다는 것은 수출했다는 얘기예요. 수출품. 그러면 수출을 했을 때 지금 여기 설명이 뭐냐면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를 해버렸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선수금 받았다는 겁니다. 자, 미국으로 노트북을 수출할 텐데요. 미국에 수입하는 회사가 돈을 미리 주겠대요. 아니면 계약금만 10%를 미리 주겠대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노트북은 안 보냈어요. 자, 10% 계약금 받은 것을 원화로 환가했다 이 말입니다. 원화로 환가했다는 건 뭐냐? 원화로 환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과세 표준은요, 요 환가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요. 공급 시기 기준 환율 적용하지 안 합니다. 자, 공급 시기 기준 환율을 적용하는 것은요, 환가하지 않고 달러로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과세 표준 신고해야 되잖아요. 달러로 신고하는 게 아니죠. 얼마, 한화로 신고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환율이라는 건 매일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어느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급 시기의 환율. 그러면 여러분 수출품의 공급 시기는 언제일까요? 유선미 씨 한번. 수출품의 공급 시기가 언제일까요? 잠시만요. 수출한 때, 예? 수출한 때. 수출할 때 네. 좀 애매한데요. 그러면 수출 선적. 아, 맞습니다. 선적. 네. 수출품의 공급 시기는 선적일을 공급 시기라고 해요.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해 가지고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3번은 옳지 않았느냐? 이미 원화로 미리 환가해 버렸죠. 이거는 그냥 환가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돼요. 네, 정리되셨죠? 자, 외국 통화로 대가를 받았다. 즉 수출품입니다. 수출품의 경우에 과세 표준 신고할 때 환율을 어느 날 거 환율을 적용한다? 선적일의 환율. 선적일이 공급시기다. 그런데 선수금 받은 게 있는데 그 선수금을 환가해 버렸다면 그 환가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돼요. 선수금은. 그러면 나중에 받았어. 나중에 외상매출금 받았어요. 그거는 나중에 받은 90%는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해 가지고 신고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네. 3번이 틀렸어요. 다음은 14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동종업자로부터 차용한 원재료를 사용 소비하고 동종 원재료를 반환하는 경우. 자, 우리하고 동종 사업자가 있어요. 예. 자,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원재료가 부족해 가지고 하이닉스에서 원재료를 빌렸어요. 차용이라는 거 빌렸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이제 원재료가 이제 삼성전자가 원재료를 다시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이닉스에다가 자, 빌려준 거 다시 갚을게. 예, 원재료로 다시 갚았어요. 이걸 우리는 교환거래라고 해요. 교환거래. 두 기업은 서로 거래한 겁니다. 거래했으니까 뭘 과세해야 돼요? 부가가치세 과세해야 됩니다. 두 회사 간에 이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돼요. 자, 2번 사업용 건물의 재산세를 물납했다. 건물을 재산세로 물납했다. 과세, 이건 뭐예요? 조세 물납이라고 하죠. 이런 이거에 대한 용어가 조세 물납이에요. 조세 물납, 세금을 물품으로 납부했다.
현금이 없으니까. 이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조세물납은 비과세. 부가세 없어요. 그래서 2번입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건물로 세금을 냈는데 건물을 그냥 국가에 줬어요. 그런데 이걸 건물을 판매한 걸로 하고 과세를 할 거냐? 아니다. 네. 건물 판매가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예요. 2번입니다. 현물 출자는 재화의 공급이에요. 부가세 과세합니다. 네, 생수 과세하는 거 알죠? 생수는 과세예요. 다음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 자, 영세율이 여러분 아까 소비지구 과세원칙 영세율 수출하는 거죠. 수출하는 거. 자, 1번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와 임가공 용역. 네, 이것도 영세율. 국내에서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와 내국 신용장의 거래라는 게 바로 수출품의 국내 거래죠. 영세율입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네, 해외 건설 사업이 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이 되죠. 영세율입니다. 4번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형 승용차를 수입하는 경우. 자, 우리가 소형 승용차를 수출했다면 영세율이겠죠. 그런데 수입을 하는데 영세율을 적용해 주나요? 아니죠. 4번이 영세율이 아닌 거죠. 네, 부가가치세 문제는 이렇게 5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이론을 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뭐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여러분이 8월 31일인가요? 네, 거의 한 달 전에 이론 공부하신 겁니다. 그 동영상으로. 예, 기억나시죠? 8월 31일부터 여러분들 그 재무회계 이론 1강부터 쭉 하고 또 부가가치세 이론 1강부터 11강까지인가요? 이게 쫙 해서 여러분 시험도 보시고 그랬죠? 그 부분이 왜 우리가 그 부분을 했느냐? 요 이론 15문제 다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 15개 중에서요 10문제 맞으면 잘 맞춘 거예요. 15개 중에서 10문제 이상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아마 지금은 10문제 이상 맞추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뭐 적게는 한 5개를 맞췄다든가 또 보통 뭐 7개나 8개를 맞췄다든가 네. 그런 분들이 많을 거고 모르겠습니다. 김옥희 씨는 굉장히 그 FAT 2급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맞췄을 것 같아요. 김옥희 씨가. 자, 그러면 지금이 몇 분입니까? 46분. 좀 쉬어야 되겠죠? 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4시에 만나겠습니다. 4시에.